곧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뷰자 선생님,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다라는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15분 이내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멍 때리고 있다가 저는 한국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사회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유민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긴 없는데 이제 어떤 표현의 자유가 없느냐 요거에 조금 중점을 했었던 것 같고요. 한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같은 거라던가 집회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집시법 같은 것도 있고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 풍자 같은 거 했다가 이제 이렇게 좀 법적인 이런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해서 확실히 그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게 역설 같기도 한데 어떤 다른 의미의 표현의 자유는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이게 지나치게 이제 좀 과잉되어 왔다, 이제 이런 어떤 주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다루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정부나 정치인의 비판했다가 법적 처벌을 당한 사례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대체로 부재해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또 다른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존재해왔다. 즉 역설적으로 특정한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과잉되었던 반면 다른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경시되어 온 것이다. 어째서 이런 역설이 있는 것일까? 본 발표문에서는 이사회 벌린에 의해 개진되고 이후 발전된 두 정치적 자유의 개념,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념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소극적 자유의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 즉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지나치게 보존되어 왔던 반면 적극적 자유 개념에 기반한 적극적 표현의 자유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자유의 개념, 즉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소극적 자유의 의미에서의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좀 보장이 되는 측면이 좀 있다. 지금 예컨대 이제 아까 박준 선생님 관용에 대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인을 혐오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보장이 잘 되어 왔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예컨대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간 베스트 이제 일베라는 그런 어떤 극우 성향의 좀 혐오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치킨 같은 거 시켜 먹고 이제 폭식 투쟁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되게 제재를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조금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유 두 자유의 개념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 개념은 이제 이게 이제 네거티브하게 정의가 돼서 이제 뭔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 외부의 어떤 방해물이 없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부재를 통해서 주로 정의를 하는 자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 적극적 자유 개념은 뭔가 있어야 돼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행사하거나 이제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이런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유의 개념. 자유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사고방식 중 한 가지는 자유를 행위자 외부에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즉 하고 싶은 일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유는 행위자 측의 통제권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운전대를 잡고서 담배를 사러 가기 위해 운전하는 것은 내 자유이고 따라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운전하게 된 원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금연 결심을 어기고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망의 지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처음 발표된 논문에서 이제 이사회 벌린은 이 두 가지 자유 개념을 각각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불렀다. 자유라는 용어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구분하는 사유는 적어도 칸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제 1950년대, 60년대 벌린에 의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옹호되었다. 그러니까 벌린의 논문 자유의 두 개념에서 자유의 두 개념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자유와 부정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를 명시적으로 구분한 최초의 논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 이게 이렇게 이사회 벌린이 명시적으로 구분한 거 맞지만 선구자는 훨씬 더 거슬러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뭐 소극적 사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이제 옵스, 로크 같은 이제 뭐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유를 이제 어떤 방해받지 않는 외부의 어떤 장애물이 없고 이제 구속받지 않는 이제 이런 걸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적극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칸트, 루소, 뭐 헤겔 같은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조금 이렇게 반대하고 이제 자유를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 어떤 이런 좀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3페이지 그 소극적 표현의 자유 이 부분부터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유의 어떤 이런 그 긴장감이 있는데 지금의 어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극적 표현의 자유만 좀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조금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제 가장 유명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어떤 사상가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존 스튜어트 밀일 텐데요. 그래서 이 밀의 그 자유론이 이제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어떤 그런 고전적으로 옹호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제 밀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어떤 논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페이지에서 이제 그 진리 운변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논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진리의 발견을 위해서 중요하다. 즉 사상과 의견에 대한 토론은 뭐 새로운 사상 그리고 지식의 전파라는 점에서 진리의 획득을 낳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표현을 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그 진리와 허위가 이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난다라는 이런 그 관점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어떤 진리의 획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진리와 허위가 이제 뭐 경쟁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그 경쟁하다 보면은 이제 그 드러날 것이다 이제 진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헌법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뭐 그 사상의 시장 같은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사상이나 의견 같은 걸 왜 우리가 이제 그 보장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뭐 이렇게 상품들이 자유 경쟁을 하듯이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 진리나 이런 획득을 위해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이제 옹호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다른 어떤 논변도 제시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건 이제 그 자기 발전 논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를 그 자기 발전 논변을 제시합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기 발전과 개성의 추구를 위해서 제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주체성이나 자기 발전이나 개성 같은 거를 이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지리의 획득도 있지만 이런 어떤 자기 발전 같은 자기 완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표현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그 논변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뭐 다른 한편 현대 그 정치 철학자 이제 그 로널드 드워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좀 수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공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결과론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의 자유가 뭐 자기 발전 내지는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중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드워킹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떤 의무론적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재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옹호를 하는 이제 권리 논변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드워킹에 따르면은 표현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라는 어떤 좀 영향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권리 논변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그것의 고유나 그 행사의 어떤 결과와도 관계없는 개인들에게 내재적인 가치로 간주돼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기회평등이나 인간 존엄성 같은 기본적이고 주요한 자유에 대해 권리들을 갖는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어떤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뭐 국가의 뭐 공공선을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가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좀 그 절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옹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워킹은 개인들의 권리는 이제 전체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희생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개인의 권리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워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표현의 자유에 이 절대적인 어떤 난공불락의 권리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밀이나 드워킹의 방식들이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제 예컨대
이제 뭐 이런 일베 회원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광화문에서 복식 투쟁 같은 거 했을 때 그래서 내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나 내가 뭐 맘대로 뭐 혐오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를 좀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은 뭐 이제 사회적 약자들, 뭐 성소수자 여성, 뭐 아이들, 뭐 노피즈존 같은 것도 내 자유 아니냐, 내가 뭐 맘대로 말할 자유가 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주장을 할 때 뭔가 이런 어떤 이들이 말하는 어떤 자유 개념은 좀 그 소극적 자유에 좀 가깝다. 특히 뭐 드워킨식으로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권리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게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뭐 혐오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용인해야 되고, 남을 혐오하고 어떤 모욕할 이런 것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입장들은 조금 이제 소극적 자유 개념에 좀 국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 작곡적 표현의 자유라는 어떤 그 작곡적 자유 개념에 의지한 어떤 표현의 자유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5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자유가 뭔가 내가 말할 자유를 방해받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자유를 행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보장해 주는 게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 자유를 적극적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 표현의 자유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적극적 표현의 자유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행사에 기여하는 조건들의 유지가 중요해지며, 이러한 조건들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 적극적 표현의 자유는 주체의 표현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의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체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본다. 마사 누스밤과 캐서린 게일과의 역량 논변에 따르면 표현은 인간의 핵심 역량들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누스밤에 따르면 표현은 우리의 상상하고 사유하며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을 실천하는 데 핵심적이다. 따라서 표현에 참여하는 것은 우수한 방식으로 인간 역량을 돕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역량 개념을 좀 이제 누스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인간의 어떤 역량을 신장시켜주고, 또 이 역량들을 이제 실천하는데 표현이 굉장히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중요시하는 적극적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직접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과 표현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혐오 표현을 당한 어떤 이런 피해자들이 뭐 침묵당하지 않고서 뭐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의 역량 강화와 적극적 표현의 자유가 실현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그동안 소극적 표현의 자유는 이제 지나치게 보장되어 왔지만, 적극적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 이제 뭐 남을 마음껏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마저도 표현의 자유라고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제 옹호하는 어떤 이런 소극적 표현전이 있었지만, 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한 어떤 이런 침묵당한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이제 뭐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 표현의 자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혐오 표현 같은 데 대응하는 걸 이제 소위 대항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국가가 이제 뭐 이런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논의들 같은 경우에가 아마 이런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활용한 좀 대표적인 사례가 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란 이제 뭔가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남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뭐 제약받지 않아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왔던 사람들도 표현에 참여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적극적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자유는 이제 좀 적극적 표현의 자유의 의미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좀 연결도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신 유광현 선생님의 선시된 언어, 그다음에 관용을 얘기하신 박주론 선생님의 얘기하고 이제 유민선 선생님의 얘기가 아마 연결될 것 같으니까 이따가 많은 토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정대훈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가 없는 한국 사회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산대 철학과 정대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제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선생님들은 오늘 처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이따 토론 시간하고 이따가 저녁 식사 프리 자리에서도 같이 많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는 매개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제목을 처음에 드렸고요.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매개가 없는데 어떤 매개가 없냐? 무엇의 매개가 없는 사회냐? 여기까지 한번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뭔지 어떤 매개가 결여되는지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딱 읽으면은 한 페이지에 5분씩 해서 1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주디스 버틀러는 2020년에 번역이 됐고요. 영어본은 2015년에 나왔습니다.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에서 2010년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서 이집트, 예멘 등 아랍권의 대중봉기와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 운동, 또 2011년에 월과 점령 시위, 13년에 이스탄불의 게지공원 시위 등에서 복도된 대중집회를 이론적으로 정초하려고 한다. 여기서 버틀러는 인민, 자유, 평등 등의 정치철학적 기본 개념들을 복수성, 수행성, 신체, 출현, 불안정성, 취약성, 상호의존성 등을 토대로 해서 재정립하고자 한다. 버틀러의 이러한 이론화 작업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한나 아렌트의 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버틀러는 특히 정치적인 것을 이루는 기본은 공적 공간에서의 출현이라는 아렌트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는다. 다 알고 있듯이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정치성이라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들리게 되고 보이게 되며 또한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그렇게 됨으로써 들리고 보이게 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자신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치적 자유는 오로지 복수의 사람들 사이 혹은 관계를 조건으로 하고 이 관계 자체가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연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인간의 조건에서 아렌트는 사적인 필요의 공간과 이러한 필요가 충족된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공적인 자유의 공간을 거의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전형에 따르면은 가정, 그러니까 패밀리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고, 광장, 아고라가 정치적 토의와 출현의 공간이다. 버틀러는 아렌트의 논의에서 복수의 인간들이 서로에게 들리고 보이는 행위를 통해 정치적 공간이 비로소 구성된다는 점은 수용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적이고 장소적인 구분과 할당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행위성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경계를 가로지르는 데서 비로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서 부각되는 것이 신체적인 차원이다. 신체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정치성을 띠고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는 제가 좀 약간 거칠게 구별해 본 겁니다. 인간의 삶이나 생명이 갖는 신체적인 요구는 단지 정치적 공간에서의 출현을 조건 짓는 선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인 차원을 띈다. 단 신체의 정치성은 개인이 단지 개인으로서 자신의 신체적 요구의 차원을 충족하는 경로를 추구할 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을, 이런 경로만 따라갈 때 개인의 신체성은 통치 권력에 의해 미리 할당된 다소간의 물질적 자원에 배분하는 회로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적인 요구 충족 방식의 기존 분배 질서 속에서는 살아갈 만한 수준에서의 삶, 그러니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삶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때 신체의 정치성에 이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신체성이 정치성을 구성하는 것은 단지 일본에서 얘기했듯이 생계를 유지할 수준에 대한 집단적인 요구가 기존 분배 질서에 거슬러 함께 모여 표출될 때뿐만이 아니다. 가령 이스탄불의 게지공원 시위에서처럼 공공의 공간이었던 공원이 어떤 기업에 의해서 사유화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공간 자체를 지키는 요구를 할 때 그러하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언어 행위를 통해서 출현의 공간을 구성할 뿐 아니라 신체성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다.
그것이 극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신체가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된 경찰의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 그리고 신체가 가진 취약성이 폭력에 노출된다는 점에서이다. 그들의 신체는 이러한 노출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버티면서 지속한다. 나아가서 어떤 대중집회 동안 노숙을 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신체가 갖는 기본적인 요구, 자고, 복구하는 것 등등 이런 요구를 해결하는 집단적인 방식과 조직화하는 방식은 그 사람들 간의 일시적이나마 어떤 신체적 차원의 관계를 형성하며 이 관계 자체가 이 정치적 공간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인프라의 차원을 이룰 것이다. 복수의 신체들이 정치적 출현의 공간을 구성하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을 통해 볼 때 신체성은 그것이 가진 신체가 가진 취약성 및 의존성이라는 특수한 측면에서 고유의 정치적 차원을 이루게 된다. 버틀러는 바로 이런 복수의 신체성의 출현 자체 속에서 맺어지는 많은 경우 일시적인 관계 자체가 수행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피플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수행성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실행된다고, 자유와 평등은 개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속성과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수적인 출현 속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실행 속에 존립한다고 주장한다. 대중 시위와 집회에 대한 버틀러의 이론화에서 복수의 사람들이 갖는 신체성의 매개는 정치성을 이루는 중요한 차원이다. 단지 이미 건축적이고 물리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광장이 아니라 복수의 신체성을 매개로 한 출현의 공간이 바로 정치의 장소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리가, 즉 단지 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기존 분배 질서와 권력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체적 출현의 장소로서의 거리의 정치, 장소로서의 거리가 정치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그 아렌트를 수용하면서도 아렌트를 좀 비판하고 자기 이야기를 개척하는 버틀러의 얘기를 봤고요. 여기 2011년경에 이제 세계적인 정세를 아주 그 발빠르게 민감하게 대응한 그 아렌트, 버틀러의 이야기였는데요. 한국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2011년에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중시위,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대중시위보다는 우리의 이목을 끈 것,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의 300일이 넘겼던 장기 고공농성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고공농성은 김진숙만이 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모든 고공농성이 이목을 끄는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고공농성 방식의 시위는 있겠지만 고공농성은 유독 한국에서 하나의 전형이 된 시위 방식이다. 고공농성자들의 건강을 체크한 경험이 있는 의사의 인터뷰를 담은 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공농성자들이 어떤 일정한 단계에 따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에 따라 어떤 매뉴얼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하는데요. 제가 버틀러 책에서 상세한 서지사항 몇 쪽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고 한다는 거를 미처 다 알지 못했고요. 요 두 번째 부분에서도 제가 뭐 어떤 기사 참조한 기사나 이런 거를 미처 서지나 이런 거 참조를 달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그래서 그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공농성은 합법적인 혹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권리상 정당한 요구 주장을 표현하는 통상적인 집회와 시위의 방식이 의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수단이다. 권리상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하지만 기업 친화적인 현재의 실정법 아래 용인되는 대량 해고에 대해 반대하고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시위 및 집회의 방식을 통한 요구 주장은 수용되거나 유의미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나아가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내건 노동조합의 요구나 불법적이라는 사법적 판결이 이미 내려진 근로 형태를 전환해달라는,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죠. 뭐 이제 산하청, 불법적인 산하청의 정규직 전환 같은 그런 요구도 기업 측으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하물며 비록 권리상 유효하지만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 이들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요구 같은 것들은 단정적으로 묵살된다. 이러한 무반응, 단정적 묵살은 집회와 시위에서의 노동자들의 요구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르른다. 언론 매체의 보도가 있지만 그 효과는 미약하다. 이는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함께 모이고 시위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출현의 공간 구성이 무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적인 혹은 아직 합법적이지 못하더라도 권리상 정당한 요구를 내거는 집회와 시위가 유의미한 정치적 공간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집회자들과 시위자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묵살이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갈 만한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낄 때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인정이 없으면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되는 시위의 방식이 고공농성이다. 고공농성은 인간 삶의 기본적 요구를 담고 있는 집회 및 시위자들의 신체적인 출현 자체가 부정당할 때 물리적으로는 현존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부재하기는 한 듯 취급당할 때 그 무리에서 시위 무리에서 빠져나온 한 명 혹은 소수의 시위자가 이렇게 부재 취급당한 다른 신체들을 바로 자신의 하나의 신체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인 시각과 매개하는 미디어를 통해 다른 신체들을 대변하기 위해 취해지는 마지막 선택이 이제 고공농성이다. 다른 신체들의 살아갈 만한 삶을 대변하지만 이제 고공에서 고립된 이 하나의 신체가 고공농성을 위해 위치하게 되는 그 장소는 바로 그런 여건상 바로 이 신체가 삶을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가 명해지는 장소다. 이 신체는 저 아래의 시위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지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연결이 다른 신체들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지속을 보장해주는 그런 연결은 더 이상 아니다. 그는 자신의 지속을 위한 고공농성자는 자신의 지속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기반 자체를 거의 상실한 채 오로지 정치적 출현의 가능성을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만을 가지고 고공농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고공농성이 이러한 극대화에 성공하지는 못한다. 사정은 오히려 반대다. 100일 정도는 고공농성을 해야지만 출현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위자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서 보이고 들리기 위해 고공농성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김진숙의 사례는 출현이 성공한 드문 사례에 속한다. 직접적인 상대자 혹은 매개하는 미디어의 단정적인 무반응 속에서 정치적 협상의 공간을 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택해진 고공농성조차 다시금 이러한 무반응 속에서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한국처럼 고공농성이 전형화되는 상황,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고공농성을 통한 극단적인 출현의 시도가 실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특히 무엇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 버틀러의 용어와 성찰을 빌려 말하자면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신체가 매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달리 말해서 한국 사회는 신체에게서 매개 능력을 박탈해 가고 있는 것 같다. 버틀러에 따르면 신체 매개는 집회에 대해 구성적이다. 즉 복수의 사람들이 서로 보이고 들리게 하면서 또 외부에 자신들을 보이고 들리게 하면서 정치적 공간을 구성하는 데는 의존성과 취약성을 본질적인 측면으로 가진 신체가 기본적인 매개 역할을 한다. 살만한 삶에 대해 그리고 살만한 삶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신체만큼 또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체들만큼 직접적으로 운변적인 것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고공농성조차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신체가 자신의 운변적 힘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결론으로 향하게 한다. 신체는 단지 생물학적인 필요 충족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한 신체는 단지 취약성과 의존성을 가지고 이것이 또한 상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신체가 복수적인 것으로서 연결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신체는 그것을 가진 신체적 존재자인 우리로 하여금 살만한 삶에 대한 요구의 권리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속해 있음을, 이미 살만한 삶과
살만하지 않은 삶을 구획하는 권력과 자본의 질서에 우리가 심지어 법의 이름으로라고 하더라도 순종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한 살만한 삶을 누릴 만한 권리를 우리에게서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박탈하고자 할 때, 그러한 박탈을 당하고 있는, 박탈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출현의 공간을 우리에게 매개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신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의 바로 이 매개 능력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공이 아니라 단지 거리에서 수련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신체의 매개 능력이, 감사합니다. 정대원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지금 시간 잘 지켜줘서 감사하고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덧붙이자면, 한때 촛불을 들고 신체성으로 매개했던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그 신체성의 매개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발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범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반도에 없는 지리철학이라는 주제고, 아까 이제 장담을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김범 선생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휴식 시간을 위해서 제 발표를 갉아먹었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철학으로 저는 발표를 할 거고요. 지리철학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들리는 게 저는 당연한데, 근데 지리철학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에서 지리철학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들르지로 하다 보니까, 들르지 갓다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들르지가 좀 뭐랄까,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지리철학이라는 언급을 해요. 근데 그 지리철학이란 말이 굉장히 꽂혀가지고, 야, 이 지리철학이 뭔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들루지가 얘기하는 지리철학이 한국에 있느냐라고 하면 없는 것 같다. 그 생각에서 우리 한반도에, 한국에 없는 것 시리즈 중에 꼽으라면 저는 제가 공부한 것 중에 지리철학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지리철학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리철학을 얘기한 배경에는 그 울분에 찬 얘기이기도 하죠. 한반도, 한국의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그 시대적인 정신과 함께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중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 생각에서 굉장히 주체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전제가 되는 얘기가 지리철학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거기엔 모종의 들루지 갓다리 같은 사람조차도 그 세계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다닐 때부터 막스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막스가 얘기하는 역사 유물론에서의 아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게 너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 자체의 얘기를 좀 더 구축해보는 얘기를 구성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리철학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들루지가, 그리고 갓다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지리철학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리철학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초의 문제 제기를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왜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됐느냐, 이 얘기와 함께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유럽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됐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지리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와 관련되는 얘기가 아마도 지리철학의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됐느냐, 저는 이것이 사실은 초점에 맞아야 되고, 이를 둘러싼 얘기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얘기가 돼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에서 왜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됐느냐, 기본적으로 그 아테네가 도시국가죠. 그 다음에 해양을 인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 자체가 해양에서부터 건너오는 것이니까, 그 오리엔트에서부터 건너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지중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이 되죠. 그리고 도시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 과정을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새로운 얘기들을 하게 되고 친구가 돼서 연대를 하면서 새로운 사상들을 만들어 나가고 정립되게 된다 하는 차원의 지리적인 얘기로 이제 풀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힘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다. 살라미스 대전 같은 경우 이겼다. 이 내지적인 환경, 그러니까 도시끼리의 연대를 통해서 내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풀어가는 능력이야말로 철학적인 사유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혁명이 가능한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럽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모종의 얘기가 좀 깔려 있죠. 모종의 얘기란 그 브로델의 얘기요. 장기지속론을 얘기했던 아나락파의 이론이었던 브로델의 얘기를 이제 은근슬쩍 끄집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브로델의 얘기고 이 브로델의 얘기는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지금의 얘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면 물질 문명과 관련되는 얘기는 오히려 중국이 더 발전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더 발전을 유럽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발전을 하게 됐느냐. 그러니까 브로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일단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15세기 이후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이게 바뀌게 됐다 하는 차원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는 얘기가 아주 가볍게만 언급이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풀어서 지리철학이라고 하는 게 환경적인 조건,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 이것에 의해서 사상이라든가 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게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얘기하는 총균세의 핵심 내용이죠. 핵심 내용이고 그게 그대로 좀 전달이 돼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반도에 적응을 했을 때 어떤 특성과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느냐, 이것을 제가 네 가지 경우로 네 가지 특성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방금 발표하신 분에도 나오는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재정립돼야 될 것 같다. 공간에 대한 얘기가 장소의 문제로 재정립돼야 될 것 같다. 그러려면은 공통적인 정서가 필요하다. 뭐 정동이 됐던 정서가 됐던 그 한반도에서 구성원들의 그 민중들의 공통되는 정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안식처가 만들어지고 내 가족들,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만들어지고 내 고향이 만들어지고 내 조국이 만들어지고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이 새롭게 재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것이 대등적인 관계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얘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생태적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특히 기후적인 얘기를 거론을 했는데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기후의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고 지구가 살아있는 한 각국의 국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구 자체가 내재적인 환경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로 던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성립이 돼야 되냐면 정치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지리 정치,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최근에는 아예 정립되어 있는 이 정치적인 맥락의 얘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그 정치적인 맥락의 얘기가 제국적인 논리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 그 들루지 가타리식의 견해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거 그냥 너무 길어서 아예 빼버렸는데 마지막으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경학이라고 이제 지리 경제죠. 이제는 지경학. 최근에 문제는 그 경제학자들 책들 요즘에 지경학과 관련돼서 중심에 떠오르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왜 떠오르냐면
에너지가 19세기에는 석유가 중심이 됐고 20세기에는 죄송합니다. 19세기는 석탄, 20세기는 석유, 21세기는 다른 그 자연 광물이 되지 않을까. 뭐 요즘에는 전기 그 대한에너지와 관련되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배터리 산업 이게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뭐 리튬이라든가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면 중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에 만약에 1980년대 지경학이 굉장히 떴다면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떴다면 일본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지금은 중국 얘기거든요. 근데 이 중국하고 우리가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로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좀 해석해 볼 것인가,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내용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충해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재적인 환경에 대해서 도시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상황에서의 그 도시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휘철학에서는 한반도의 여러 도시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들루지 가타리는 얘기를 못했는데 지방과 우리 그냥 시골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그 농사를 짓고 있고 1차 산업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이 지역 지방의 시골하고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약속대로 잘 끝내주신 김구론 선생님 감사하고요. 아마 이제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이따가 뭐 질문을 하면 이제 자세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재복 선생님의 한국 사회에 애도가 없다라는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재복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의 마지막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건 아마 지금까지의 발표의 흐름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제 전공이 조선 후기 성리학이다 보니까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사유의 방향과 제 발표의 사유 방향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배한 순서이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걸 다 쓰고 한번 읽어보니까 15분을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조금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글을 읽겠습니다. 필자는 그것이 어떤 글이든 그 안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월 심포지엄의 발표를 맡게 되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와 한국 사회는 무엇이 없는 사회인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렵지 않게 한국 사회는 애도가 없는 사회다라는 제목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당시 필자의 가장 깊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애도가 없다라는 말과 다르게 사실 한국 사회에는 애도를 표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과장을 섞어 말하면 이 애도가 무엇에 대한 애도였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2023년 7월 중순 서울 신림동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8월 초 성남 서현역에서는 테러에 준하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자 우리의 애도는 이전의 애도에 더해져 두려움과 분노를 동반하는 더 깊은 슬픔이 되었다. 필자가 한국 사회는 애도가 없는 사회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사건이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2022년 여름 신림동 침수 사망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을 찾은 정치인들이 무인 말과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0월 1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의 실종이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재난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는 이 재난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세월호 침몰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듯 이 재난을 이태원 사고라고 부르길 고집했다. 이 재난을 사고로 축소함으로써
뜻밖의 일어난 불행한 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자를 감추고자 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선 이 재난의 공간적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이태원 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장소에 대한 선입견을 덜어내기 위해 10월 29일 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시작은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없었고 사고가 났을 때와 그 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기에 사고는 참사가 되었다. 참사에는 책임자가 있다. 그러나 참사 생존자 중 한 청년이 자살을 함으로써 최종 희생자의 수가 159명이 된 이 참사에 대해선 현재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하였다.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금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은 공산구청장의 참사 당일 행정만큼 불분명해 보인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참사에서 발생한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해왔다. 국가가 슬픔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10월 29일 참사 때는 정부에서 7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여 각종 문화행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올해에도 침수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성격은 다르지만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수많은 애도 이후에도 한국 사회엔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애도를 표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것은 희생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낸다는 것 외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것인가? 애도를 표하는 일은 애도를 표한다는 문장으로 발화됨으로써 끝나는 행위인가? 한국 사회는 얼마나 잘 애도를 표하고 있는가? 애도를 표하는 일은 상실의 슬픔을 잊기 위한 작업이어서는 안 된다. 애도를 표한 것만으로 희생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애도란 누군가를 상실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슬픔, 때로는 그 슬픔에 동반되는 분노가 추동하는 희생자 기억하기이다. 희생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는 것 또한 애도이다. 우리가 표하고 있는 애도는 무엇을 위한 애도인가? 본래 이 발표는 자신이 공부한 철학으로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기획하에 준비되었다. 필자의 전공 분야인 조선 후기 성리학으로 한국 사회는 애도가 없는 사회라는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도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조선 성리학을 가지고서 그 사유에 기반하여서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걸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고민 끝에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용이 흥음신서에서 누군가의 원통한 죽음을 어떻게 그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로부터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눈에 보여야 한다. 조선시대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실증적 검험을 행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조선에서 교과서처럼 사용하던 법의학서는 원나라의 왕여가 편찬한 무언록이다. 철저하고 상세한 검험으로써 사망자에게 원통함이 남지 않게 하라는 뜻을 담은 책이다. 조선에서는 이 책의 내용을 보완한 주에서인 신주무언록과 증수무언록이 간행되었고 정약용 또한 사망자의 상처가 타인이 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낸 것인지 애매할 때면 무언록을 참고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자 했다. 동아시아 전통에서 정황과 증거 등을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은 누군가의 원통함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었으며 정약용은 그것이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흥음신서의 서문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민관이 그 사이에서 선량한 사람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죄 지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행하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 세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서 방종하고 희미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이 책의 제목을 흥음이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 본래 형벌을 다스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백성의 삶에서 원통함이 없게 만드는 것과 목민관으로서 신중을 기하며 삼가고 또 삼가는 일은 민본 정치의 기본으로서 인명을 다루는 자에게는 필수적인 자세였다. 흠음친서는 경사유의를 포함하여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편인 전발무사는 자신이 마을 수령이거나 형조 참의로 재직할 때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직감적으로 체험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편이다. 주로 교육을 목적으로 간행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리가 되고자 하는 자기 조카나 뭐 이런 사람들 보여주려고 지은 편인데요. 오늘 다룬 사건은 전발무사 2권에서 네 번째로 다룬 사건인 강진현 백필남과 백필의 사건 사망 사건이다. 백필남과 백필의 자매의 사망 사건은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를 가기 수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다. 정약용은 유배 기간에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과거의 형사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분류하며 옥민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는 없는지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읽은 기록이 이 사건의 기록이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나씨의 죽음에는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상하여 지은 강진현 백씨 집안 여자 필남과 필의 2차 검화 보고서에 제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문서는 아니고 본인이 그냥 한번 적어본 겁니다. 1768년 3월 강진에서는 계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해 백필남과 백필의 자매가 저수지에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다. 마을의 모든 사람이 두 자매의 죽음에 마음 아파했고 애가 끌었다고 전해진다. 많은 사람이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모 나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과 뜻이 같았던 관리들이 구경꾼들 앞에서 나씨를 때려 죽게 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약용은 위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나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유교적 강상윤리에 의거하면 자식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일은 도리에 어긋난다. 일찍이 손임금은 자신을 죽이려는 계모에게 오히려 효도함으로써 계모를 감화시키고자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도하다 하여도 자식은 부모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게 유교적 도리이다. 백필남과 백필의 하늘 나씨를 죽여 푸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정약용의 생각이었다. 다음으로 정약용은 나씨의 이웃이었던 두 사람의 증언을 인용하여 나씨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언했다. 나씨의 이웃인 조봉혁은 원래 나씨는 성품이 온순하고 딸을 구박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두 자매가 흉악하고 모진 성격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 마을의 사람들은 나씨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알았으며 이에 슬퍼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웃인 김한택은 자신이 여러 해 전에 거린이 된 두 자매의 오빠인 백득손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백득손이 우리 계모가 원통하게 죽었는데 나는 계모가 원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대로 말하여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음을 증언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나씨의 원통함이 분명하다고 결론 내린다. 정약용은 자신이 내린 결론을 널리 알리고자 가상으로 제사를 작성하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지만 나씨의 원통함을 없애주었다. 그는 당시 통용되던 유교적 윤리에 근거하여 나씨를 죽인 것은 도리에 어긋나며 나씨가 두 자매에게 모질게 대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목민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다. 두 자매의 사망 사건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종결된 사건이었고 그가 담당했던 사건도 아니었지만 그는 나씨의 죽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나씨에 대한 애도를 표한 방식이다. 분당에 거주 중인 필자는 지하철을 타거나 외식을 할 때면 마을버스를 타고 서현역 AK 플라자로 간다.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종점에 다다랐을 때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사건의 희생자의 추모 공간을 항상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 필자의 슬픔은 두려움과 분노를 동반한다. 불필요한 정보겠지만 10월 29일은 필자의 생일이다. 작년 생일도 연때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접한 간밤의 사건은 필자에게 왠지 모를 부채감을 안겨주었다. 필자는 아직 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제대로 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의 제목인 한국 사회는 애도가 없는 사회다라는 제목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지닙니다. 목민관으로서 정약용은 덮고자 하면 모른 채하고 넘길 수 있었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겨 면밀하게 조사하고 고심하여 가상의 보고서를 썼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읽게 함으로써 늦게나마 죽은 자의 원통함을 풀어주었다.
애도는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일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기에 올해 7월 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의 도지사가 제가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에는 희생자를 타자로서만 고려하는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김으로써 발현되는 애도라는 감정은 타인의 죽음을 자신의 일로서 기억하고 남은 자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애도가 아닐까. 여기까지. 이재목 선생님의 애도에 대한 이야기 막막하더라고요. 묵먹해진다고 하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분의 이렇게 발표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찍 끝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예정대로 40분까지 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40분부터 강한 선생님의 사회